안녕하세요. 주코노미TV 허란 기자입니다. 오늘 김영희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 교수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5월 경기 지표가 나왔는데 IMF 이후로 최악의 실적이 예. 나왔어요. 지난번에 저희 프로그램 나오셔가지고 2분기, 3분기 경기 침체의 충격이 심화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예상대로 안 좋게 났거든요. 5월 산업활동 보셨을 것입니다만은 소비는 좀 증가했어요. 네. 소비는 증가했는데 생산이 감소했고 그 다음에 투자가 특별히 많이 감소했었죠. 현재의 경기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게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라고 있거든요. 그게 2017년 9월 이후로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기가 좋아져야 되는데 경기가 좋아지려면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상승해야 되거든요. 이게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저점이 경기 저점에 1개월, 6개월 선행해요. 근데 이게 5개월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걸 보면은 당분간 경기가 좀 더 나빠질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가장 우려하는 게 재고일 지수라고 있어요. 이 재고일 지수가 뭐냐면은 기업들이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파는 걸 출하라고 그러는데 출하에 비해서 재고 얼마나 높은가. 이게 129로 나와 있습니다. 역대 최대치인가요? IMF 때 140까지 올라갔었어요. 97년 외환위기 때. 근데 그 이후로 최고치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지금 재고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5월까지 통계로 보면 우리 경기 아주 나쁜데요. 근데 6월 달에 한국에서 발표하는 소비 심리, 그 다음에 기업 실사 지수, BSI라고 그러죠. 이거는 약간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심리는 조금 괜찮아진 측면이 있는 거네요. 예. 왜 그런 거예요? 경기는 실제는 안 좋은데 심리가 나아진 이유가 있을까요? 그 심리가 나아진 것은 지금이 너무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야 설마 이보다도 더 어려워지겠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보다는 나아지겠지. 그런 것들이 심리에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비 심리가 개선된 거는요. 우리나라 소비 심리는 주가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주가가 지난 3월에 급락했다가 4, 5월, 6월까지, 6월 초까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주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가 오르니까 기분 좋죠. 그다음에 주식 안 가지고 계신 분들도 주가 오르면 야 경기가 회복되는 거고. 실제로 막 식당이나 아니면 강원도 호텔 이런 데 가면은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정말 다들 돈 쓰러 나왔구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거든요. 이 소비가 그 재고를 충분히 줄어들 만큼 그렇게 많이는 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업들 재고 쌓인 거 보니까. 그렇게 보면은 3분기 경기 지표는 2분기에 비해서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갈까요? 아니면 좋아진 심리가 좀 반영이 돼서 조금 더 나아질까요? 3분기는 좀 경제 지표가 좋아질 거예요. 2분기가 워낙 급하게 떨어졌으니까 3분기에는 전부가 반등을 할 것 같습니다. 3분기 반등하는 이유는 지금 5월 통계에서 보는 것처럼 소비가 개선됐죠. 재난지원금이라는 거. 그거 네. 저도 받아가지고 잘 썼습니다. 네. 아마 그런 것들이 소비에 지금 6월까지 영향을 줄 것 같고요. 근데 3분기까지는 2분기에 워낙 급하게 떨어져서 3분기에는 반등할 텐데 과연 4분기까지 그게 지속될 것인가. 4분기에는 3분기 이렇게 증가하다가 4분기에는 이중 침체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는 상당히 좀 둔화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좋아졌다가 안 좋아졌다가 이렇게 계속 옆으로 기어다니면 안 될 텐데. 옆으로 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요. 그래서 3분기 경제 지표가 좋아진 거를 2분기 주가가 미리서 반응했고요. 4분기에는 생각보다 안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3분기 주가는 저는 생각보다 많이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를 보면요. 크게 보면 1800에서 2200 정도 박스권 장세다. 이번에 오른 게 고점이란 말씀이시네요. 영고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6월 초에 2217까지인가 올랐는데요. 3분기까지 보면 이미 주가가 고점을 치고 지금 서서히 조정 국면이 들어섰다. 그런데 지금은 경기하고 유동성이 충돌이죠. 지금 유동성은 사실 너무 많거든요. 우리 그 단기 부동자금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4월까지밖에 발표가 안 됐는데 우리가 1170조예요. 엄청난 돈이죠. 그 돈들이 일부 그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면서 이렇게 올렸는데요. 문제는 이 주가가 오른 만큼 경기가 뒷받침해 줘야 되는데 지금 모든 경제 지표들이 그걸 뒷받침 못 해주고 있거든요. 산업활동 동향 그렇고 특히 우리 주가하고 상관계수가 가장 높은 게 일평균 수출입 동향이에요. 근데 6월 보니까 16억 2천만 달러 일평균 수출이 작년 6월보다 무려 19%가 감소했어요. 근데 우리 주가하고 이 일평균 수출입 동향하고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이게 하반기에 크게 개선돼야 될 텐데 제가 하반기를 예상해 보더라도
뭐 15억 달러, 16억 달러 지금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주춤거리면서 경기가 따라오기를 기다리는 국면인데 근데 경기가 못 따라오면 주가가 경기 뒤로도 일시적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3분기 중후반쯤 가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최근 그 3개월 동안 주가가 오르니까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요. 3분기 중후반이라고 하면은 8, 9월이죠. 8, 9월.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가장 그 중요한 게 우리나라 중소기업들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그동안 미국 같은 데는 미국 정부가 중소기업한테 3,500억 달러를 지원해 줬어요. 그게 7월로 끝나거든요. 근데 그걸로 중소기업들이 버텼는데 근데 가계가 소비가 줄어들다 보니까 지금 기업 매출이 줄어들고 아마 3분기에는 기업 파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부도가 나는 기업들이 속출하더라도 이제 증시에서 잘 나가는 기업들은 계속 잘 나가지 않을까, 이런 양극화가 벌어지지 않을까. 뭐 계속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 양극화가 벌어질 텐데요. 근데 S&P 500 기업 미국 보니까 고용 창출 비중이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중소기업에서 많은 근로자들이 해고당하면 소비가 줄어들고요. S&P 500 기업들이 만들어서 파는 상품 수요도 줄어들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들 이익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파산 소식이 나오면 이 심리에는 정말 악영향이긴 해요. 상반기에는 소비 충격이었다면 하반기에는 기업 충격, 기업 파산 충격 이런 것들이 한번 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람들 머릿속으로 경기가 안 좋은 건 다 알고 있고, 하지만 이 주식은 특히 이 기업은 괜찮은 기업인 것도 알아 해서 주가가 조금 출렁할 때 또 사고, 그렇게 매수세가 받쳐지면서 다시 좀 올라가고 이런 양상이 펼쳐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이 이제 그런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6월 초에 코스피가 2217까지 올라갔죠. 지난 그 4월, 5월까지 주가 큰 폭으로 상승하신 분들이 돈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주가가 안 떨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계속 그 주가 조정 국면에 들어서는데요. 근데 실망할 때가 한 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 번의 충격은 더 남아있다. 물론 이런 충격이 왔을 때 또 우리가 금융으로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거 좋은 기회지만은 인버스로. 예, 지금은 그래도 조심스럽게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할 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수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라면 어떤 식으로 좀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요? 지금은 저는 인버스 투자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인버스를 꽤 가지고 있고요. 근데 제 전망이 틀릴 것 수도 있으니까 예, 저는 항상 위로 올라가는 것도 같이 투자하거든요. 위로 올라가는 거는 뭘로 투자하세요? 선물로 개별 하세요? 종목. 개별 종목으로 예, 좋은 상승에 종목. 투자하고. 예, 지금 최근 상승을 주도했던 종목들. 네이버, 카카오 이런 걸로. 예, LG화학 같은 거. 이거 최근에 많이 올랐던 그런 거. 걸로 롱을 하고. 예. 인버스로는 숏을 하고. 예. 그런데 지금 뭐 저 개인적으로는 숏 비중이 인버스 비중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근데 저는 저 인버스는 투자하기는 하는데 뭐 올해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주가라는 거 장기적으로 보면 오르니까 인버스는 오래 가지고 있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버스 제가 샀더라도 만약 제 생각이 틀리면은 예, 저는 그냥 손절매를 합니다. 지금 이제 2100대에서 예를 들어 인버스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한 2천만 빠져도 사실은 5% 이상 빠지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럼 5% 수익이 날 수 있다는 예, 예, 얘기인데,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하고 딱 매도하고 이런 식의 전략을 취하면 안정적일까요? 예, 그렇죠. 그래서 하지만 그렇게 저는 안 하시는 인버스 저 목표 수익률이 5%인데요. 인버스로 딱 5%좀 안정적 투자를 하려고 예. 하시는 거네요. 예, 예, 저는 뭐 9월에는 주가 지수가 생각보다 많이 떨어질 수 있다. 어쨌든 9월 초에 정말 지수가 그렇게 폭락까지 가려면 예. 사실 트리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파산, 그 다음에 기업 수익 악화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봐야 될 것은 세계 주요 연기금이 크게 보면은 주식 40%, 채권 60% 이런 비중으로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그동안 그 4, 5, 6월 달에 주가가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 주식 비중이 그냥 높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팔아야겠네요. 팔아야 돼요. 국내 기관들은 지금 주식 진지게 다 3월 폭락장에 매도하고 지금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저도 여러 뭐 자산운용사 그 다음에 기금들 자문위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못 사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2차 충격이 그렇게 크지 않고 잠깐 머뭇하다가 쭉 올라가는 국면이 되면 못 들어간 개미들은 그때라도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가장 좋은 거는 그냥 매달 조금씩 사는 거죠. 사더라도 3분기는 저는 7월에 20%, 그 다음에
8월에 30%, 9월에 50%이 정도 나눠서 저는 사시는 게 예. 9월에 더 조정을 받을 테니까 예. 9월에 좀 더 매수를 하는 전략을 예, 예. 취해라. 정말 본질적 가치로서 주식 종목을 봤을 때 지금 개인의 힘으로 이렇게 예상보다는 더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그리고 더 가파르게 올랐다고는 하지만 그러면 코스피나 코스닥이 주가가 거품이냐? 뭐 우리나라 주가가 거품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저는 우리 주가가 명목 GDP만큼 성장하는 게 적정하다. 예, 그거를 보면 우리 주가가 한 2,340 정도가 현 수준의 적정 수준이에요. 장기적으로 보면 저평가되어 있죠. 예, 그런데 이제 단기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주가와 관계되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 그 다음에 일평균 수출, 그거 보면 지금 거리가 좀 멀어졌다는 거죠. 그 괴리만큼 좁히는 과정이 아마 3분기에 진행될 거라는 겁니다. 내년을 상상해 보면은 전년 대비 최고의 실적이 또 나올 거가 상상이 되거든요. 올해 이제 워낙 수준들이 낮아졌으니까 내년에는 증가율로 보면 굉장히 높게 나오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IMF가 올해 그 마이너스 4.9% 성장한다고 예상하면서 내년에는 5% 넘게 성장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기저효과죠. 그래서 내년에는 모든 경제 지표가 코로나만 계속이 안 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내년에는 경제 지표들이 증가율이 굉장히 높게 나올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많이 풀린 자금이 결국에는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인플레보다는 디플레가 더 우려되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지금 미국 경제학자들 사이에 인플레이션 논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1, 2년 이내에 발생하는 일은 아니고요. 그러면 2년 이후에는 우리가 한번 인플레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가는 경기에 선행한다고 봤을 때 네. 주가는 전년 대비 증가율이 기업 이익 증가율이 굉장히 좋아질 내년 2분기를 예. 생각하면 주가는 막 내년에는 날아가지 않을까요? 내년은 저 주식시장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 그 주식을 사가지고 내년까지 기다리는 해다. 이왕이면 조금 더 빠졌을 때 들어가는 게 좋으니 그 예. 조정장을 좀 보고 혹시 조정폭이 크지 않으면 4분기에는 들어가야겠네요. 예, 제가 여러 군데서 지금 3분기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는데 지금 안 떨어지니까 많은 분들이 너 틀린 이야기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예. 근데 물론 제가 여전히 틀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9월 초에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보시는 한번 좀 거잖아요. 지켜볼 필요가 있었고요. 최근에 동학개미들은 진짜 공부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약간 선제 반응을 하는 측면이 있어서 반응이 빨라지고 증폭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정말 그 공부를 많이 하신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제가 한 유튜브 방송에서 제가 주가를 단기적으로 볼 때 호주 달러하고 스위스 프랑 상대 환율을 본다. 이게 우리 주가하고 상관계수가 굉장히 높고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거든요. 우리 주가하고 일일 선행이에요. 그러니까 호주 달러가 강세면은 세계 금융시장이 안정적이다. 스위스 프랑이 강세면 불안정적이다. 호주 달러가 강세면은 야 오늘 우리 주가 오른다.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더니 많은 분들이 그걸 많이 보신다는 겁니다. 정말 교육하면 한국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전망을 1,800에서 2,200으로 보셨지만 내년에는 더 좋아질 걸로 예상하시는 거죠. 내년에는 그 계단이 한 단계 올라가리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올라갈까요? 네, 저는 그 우리나라 명목 GDP 대비 2,340이 적정 주가니까요. 뭐 그것보다는 최소한 높아야 된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 주가 보면은 명목 GDP 위에 있다 밑에 있다 그러는데 지금 밑에 있거든요. 근데 그 위에 있을 가능성이 내년 하반기다. 전고점 돌파한다는 거네요. 2017년에 2,600, 700 그 사이였었거든요. 네네네. 뭐 거기까지는 내년에는 좀 어렵지만은. 예. 그 최근에 금값 상승 흐름을 보고선 이게 혹시 인플레이션의 조짐은 아닐까라고 의견을 보이시는 분들도 계세요. 나중에 뭐 너무 선반영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저는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금 좀 사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저도 금 ETF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금을 산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장기적으로 달러 가치가 하락할 것이다. 최근에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전 세계가 엄청난 돈을 풀고 있어요. 소위 마샬 K라고 그러는데 통화량 M2를 명목 GDP로 나눈 건데요. GDP에 비해서 지금 돈이 엄청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 두 가지가 지금 금값 상승을 주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돈을 워낙 많이 풀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언젠가는 인플레가 발생하거든요. 인플레가 발생하면
해지수단으로서 또 금이죠. 그래서 저는 작년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금값이 많이 올랐습니다만 큰 흐름 보면은 큰 흐름에서 상승 국면에 지금 초기다. 예. 그러니까 금값은 더 오를 걸로 보시는 거네요. 예, 저는 많이 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아까 말씀하신 걸로는 인플레이션은 어쨌든 2년 정도 뒤의 일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그걸 지금 다들 염려하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지금은 증값 상승은 달러 가치 하락이고 그다음에 세계 풍부한 유동성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달러 가치가 1% 하락하면은 제가 모형으로 추정해보면 금값은 0.9%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M2를 GDP로 나눈 거 마샬 K가 1%포인트 오르면 금값은 1.5% 상승했거든요. 근데 하지만 달러 가치가 마냥 하락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글로벌 금융시장이 어려워지면 다시 일시적으로 달러 가치가 상승할 텐데요. 근데 저는 추세적으로 장기적으로 달러 가치가 하락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금 투자를 권유했고 실제로 저 투자해 왔습니다.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미국 비중하고 달러 가치하고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금도 미국이 세계 차지하는 비중이 25%, 4분의 1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2001년에 32%에서 지금 25%, 그 다음에 IMF가 2024년까지 전망했는데 22% 계속 추세적으로 하락이라는 거거든요. 미국 비중. 미국 비중 하락은 달러 가치 하락을 의미합니다. 중국 증시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교수님. 중국 증시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예. 제가 좀 몇 년 전부터 여러 책을 내면서 올 상반기에 중국 주식 사가지고 크게 보면 국부를 일고 부자가 되자 이런 주장을 해왔었습니다만은 아직은 예, 지금 좀 올 하반기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과연 중국 경제가 어떻게 될지 지금 많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마 이제 미중 갈등이 좀처럼 매듭이 풀리지 않아서인 거죠. 예. 미중 갈등이 좀처럼 대통령 선거 앞두고 조금 더 심화될 수 있어서 조금 더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고요. 올 하반기에 중국 주식을 사가지고 부자가 되는 자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는 중국이 구조조정을 거치고 나서 이제 성장률이 안정 성장기에 들어설 것이다. 과거처럼 중국이 9 내지 10% 성장하기는 굉장히 힘들고요. 이제 중국 경제도 저는 앞으로 4 내지 5% 성장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질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그동안 투자 중심에서 소비 중심으로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면서 질적 성장을 할 것이다. 그 가운데 중국의 내수 1등 기업들이 이익을 많이 낼 것이다. 중기적으로는 위안화 국제화를 포함한 금융광고를 해주고 있어요. 금융광국 되려면 자본시장, 외환시장, 금융산업 다 개방해야 되거든요. 지금 금융시장은 거의 완전히 개방했습니다. 작년에 은행을 외국인들한테 완전히 개방했고요. 올해 보험사, 자산운용사, 증권사까지 다 개방해버렸습니다. 아직 반등 기미가 막 본격화되지는 않지만 환율 측면에서 보면은 약간 저점 구간이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위안화 환율 측면에서 봤을 때. 위안화 환율이 지금 뭐 7.06달러 여기서 움직이고 있는데 1달러당 7.06. 근데 여기서 뭐 조금 더 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장기적으로 달러 가치 하락이고 위안 가치 상승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환율 차이까지 생각을 한다면 조만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계속 이제 예의주시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중국 주식이 이제 오를 때 내가 달러 자산은 좀 갖고 있어야 하니까 미국 주식 중에서 중국 시장이 좋아질 때 오르는 종목에 좀 투자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중국이 앞으로 소비 중심으로 성장하니까요.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작년에 $10,000를 넘었습니다. $10,000를 넘으면 본격적 소비 주체로 등장하거든요. 과연 미국 기업들이 중국 가가지고 중국 소비자들한테 뭐를 팔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중국 소비자들한테 뭐를 팔 수 있을 것인가? 과거에는 값싼 제품을 팔았는데요. 중국 값싼 제품은 중국 지네들이 다 생산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조금 소득이 높은 소비자들한테 미국 기업, 우리 기업이 뭐를 팔 수 있는가. 아마 그런 기업들은 혜택을 받을 텐데요. 그의 뭐 대부분의 기업은 차라리 저는 미국 중국 기업 주식 살려면 중국서 그런 물건을 팔려는 중국 기업을 사시는 게 더 나을 것 중국 같습니다. 내수주를 사라. 예. 근데 중국 주식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뭐 기업에게 불투명하고 사실 우리 기업들이 중국 가가지고 뭐 크게 성공하는 기업들이 없어요. 근데 저는 기업화해서 앞으로 중국 가서 성공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대신 중국 잘하는 기업 주식을 사가지고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반대로 국내 상황을 보면 이제 중국이랑 국내 기업들은 진짜 경쟁 관계에 있는 곳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중국에서 우리 기업의 물건들을 많이 사줬지만 자국의 물건으로 대체돼서 국내에서는 이제 주가가 조금 하방 압력을 받는 종목들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 디스플레이 같은 게 중국이 많이 따라와 버렸고요. 더 싸게 많이 생산했고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화장품 회사 회장, 서당자 임원들 대상으로 강의를 한 번 했어요. L 아니면
A. A라는 회사인데요. A. 네. 근데 중국에 그동안 정말 많이 팔았거든요. 그쵸. 근데 화장품이라는 게 유통망이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근데 중국 화장품 회사들이 옛날 제가 어렸을 때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구루무 장사라고 있었거든요. 크림. 드라마에서 봤어요. 예. 그거를 그 집집마다 가지고 팔았는데요. 중국 화장품 회사들이 그걸 한다는 것이죠. 아 진짜요? 예. 방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화장품이라는 게 아주 특별한 화장품 외에는 거의 질적인 차이가 별로 없다고 그러네요. 기술 발전이 이제 워낙 되다 보니까 예. 그래서 웬만한 화장품은 뭐 비슷하게 중국에서 생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상당히 좀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중국에서 이제 그 집단 관광이 해제가 돼서 이제 관광객들이 다시 몰리게 되면 국내에서는 수혜보는 종목들도 생기겠네요. 그냥 고급 소비재야 될 겁니다. 고급 예, 소비재. 중국에서. 예. 어차피 면세점, 호텔 플러스 예. 고급 소비재. 그리고 이제 제일 좀 문제되는 게 사실 반도체죠. 중국 제조 2025라고 그러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2025년까지 중국이 자기들이 그 수입하는 핵심 소재 70% 이상을 자기들이 생산하겠다는 거. 거기에 반도체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요새 미중 무역 전쟁하면서 미국이 굉장히 규제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이 엄청나게 반도체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 과잉은 이제 디폴트 옵션이 된 거예요. 예,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우리 삼성전, SK, 하이닉스가 정말 지금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앞서가고 있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한 신문 보니까 중국이 삼성전자를 1년 뒤 따라오고 있다. 그거는 제가 보니까 너무 좀 가대평가한 것 같은데 중국을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네. 하여튼 중국이 그 정도 많이 투자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이 세계 반도체 수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머지않아 교란을 시킬 겁니다. 자기들이 생산하는 거를 조금 질은 낮지만은 싸게 팔면서 중국 기업들한테 또 그걸 사라고 그러면서 아마 반도체 시장에 교란을 시키기는 시킬 거예요. 근데 저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생산 요소가 그동안 원유였었는데 근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원유 수요는 상대적으로 줄어들면서 이미 그 수요가 둔화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 이전부터 반도체가 가장 중요한 생산 요소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디 반도체 안 들어가는 데가 거의 없죠. 제4의 생산 요소. 예,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계속 기술적으로 지금 앞서가고 있습니다. 계속 앞질러 특히 디램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습니다만은 뭐 시스템 분야에서도 다행히도 우리 기업들이 많이 투자해가지고 그렇습니다만은 그것도 한 4, 5년 후에는 중국이 뒤따라오지 않을까 걱정이 좀 되죠. 사실 이제 국내 시총을 봐도 뭔가 이런 불안과 위기 그리고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사실 상위 시총 기업들을 보면은 많이 바뀌었거든요. 삼성전자랑 이제 2위 빼고는 이제 싹 다 바뀐 상황인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4, 5년 뒤에 반도체에서 정말 확장성이 좀 떨어지는 상황까지 온다면 우리는 이제 진짜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 건지 걱정이거든요. 예, 제가 이번 코로나 사태로 계속 강조합니다만 트랜스포트사에서 텔리포트사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트랜스포트에 가까운 것들은 상대적으로 산업 기업들이 이익을 덜 낼 수밖에 없고 텔리포트에 가까운 이런 기업들은 계속 더 이익을 낼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라서 조정을 보이겠지만은 그것들이 다시 오르고요. 그 다음에 정말 저는 큰 거품을 한번 일으키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새로운 혁신이 없을 때 기존의 혁신으로 돈이 몰려가지고 늘 거품을 만들었어요. 근데 최근 6월 달까지 그런 주식들이 많이 올랐는데 이게 정말 거품인가? 진짜 거품은 아직 아닌 것 같거든요. 저는 다음 거품이 한번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를 이제 언택트주로 보시는 거예요? 바이오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둘이죠. 둘 다? 예, 둘 다 한데요. 거품이 발생할 때는 같이 다 오르거든요. 그래서 거품이 이제 꺼지면서 정말 그 실체가 있는가 그걸 볼 텐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 큰 그런 거품은 그런 업종에 아직 안 일어났다. 아직은 우리 국내에 들어온 자금이 뭐 거품이거나 이런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익 서강대 경영 교수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